안녕하십니까. 오늘요 이렇게 지금 첫 방송인데 5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5명이 모인 사람들 이렇게 소개 먼저 저쪽 끝에서부터 한번 소개를 하죠. 저 유재일인 건 아실 거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일반 사람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손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민경수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냥 아줌마? 김유진입니다. 저는 수학 가르치는 민경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대행에서 농업 일을 하고 있고요. 유아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권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자, 그 첫 자리인데 이게 누가 먼저 말을 떼느냐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선생님 먼저 아까 조금 전에 막 말하고 계셨잖아요. 뭐 질문할 거 있다고. 자, 큐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실은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민경우 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 같은 거 쓰잖아요. 궁금한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레닌주의가 귀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레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사회 공부했을 때도 약간 들었던 단어긴 한데 레닌주의가 왜 지금 이 현 분위기에서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무엇이며?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레닌을 아세요? 그러니까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네, 소련부터 쭉 이어져 오는 지도자, 혁명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나? 그러니까 레닌이 지금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80년대 초중반에 학생운동권들이 레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했는데 이게 레닌이라는 건 이제 소련도 망하고 이랬으니까 사라졌던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한 30년 지나서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된 상태에서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레닌주의다. 그래서 30년 전에 학생 시절에 받아들였던 이념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글을 쓰는 거죠. 민주주의인데 왜 소련이랑 연결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갑자기 저는 민주주의 하면 무조건 미국 쪽 그쪽에서만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게 소련을 뭐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다. 그게 좀 되게 생소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이렇죠.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네. 부끄럽네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내지는 왕정이죠. 왕정? 반대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민주주의는 군주제를 딛고 그걸 부정하면서 나온 건데 이 시작부터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응? 여러 가지 계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 근대 시대에는 이제 혈통 승계잖아요. 혈통에 의한 장자 승계. 이게 수천 년간 인류가 권력을 이어져 온 그거죠. 근데 이제 근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수립하니까 이거는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죠. 이게 제가 볼 때 17세기, 18세기 정도에 서구 유럽에서 집단적 합의를 통해 정립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뭐 이럴 때 이제 민주주의를 좀 어떻게 보면 심화시키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변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유재산제까지 철폐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진한 민주주의, 그래서 급진적 민주주의, 뭐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고안했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플로레타리아 독재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 거의 다 그런 건 사라진 거죠. 그런 이념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졌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치 리더들이 누구나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 체계들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국민의힘 쟤네들은 가만두면 안 돼. 또 조중동 쟤네들은 씨를 말려야 돼. 기득권 애들은 토착 외구야.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은 서로 상대 정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니까. 플로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따르면 설사 쟤네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도 걔네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해서 그냥 받아치는 거죠. 실제 레닌이 그런 행동을 했죠.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힘으로.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냥 한 단어가 민주주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민주주의의 어떤 갈래가 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말은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아니요, 부르주아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게 뭐 접목시켜서 딱 기억에 떠오르진 않아요. 그냥 따로 부르주아 따로, 그 다음에 민주주의 따로. 부르주아라고 하면은 좀 흔히 말하는 가진 자, 그게 맞나요?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거든요. 사유재산권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쌍놈이 재산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의 민주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 그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고귀한 자여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천부인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능력에 따른 생산, 그리고 필요에 따른 소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래요. 아빠는 능력에 따른 생산을 하고 자식은 필요에 따른 소비. 그거는 내 자식한테만 하지 사회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약간 꿈 같은 얘기.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공유주의 비극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회과학을 할 때 무슨 그 어떤 논거를 뭐 칸트가 어쩌고 그다음에 플라톤이 어떻고 이렇게 듣는데 요즘은 실험에 따르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유를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공유를 하면 분배를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이게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죠. 자본주의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60년대, 70년대 세계사가 워낙 좀 좌파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도 건세했고 프랑스의 공산당도 있고 막 이랬던 시절이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좌파 이념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 시절에 있던 사상이에요. 지금은 사실 이건 뭐 거의 옛날 골동품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너무 사상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옛날의 골동품 같은 이념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레오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레닌 아세요? 스탈린 아세요? 그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거 그냥 저 골동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끌어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거에서 이제 제일 공산주의 이념이 싫은 게 그 자체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때려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공유 식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밥을요, 집에 부뚜막을 다 없애고 집에 있는 식기 있잖아요. 그걸 다 걷어다가 다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이 먹죠. 적정량이 아니라 많이 먹고 막 늦게 온 사람 모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취사도구를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농촌에 갔더니 취사도구도 없고 옷도 없어서 빨개 벗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보고 총리, 주은래 총리 이런 사람들이 거기 민생 탐방 갔다 울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그냥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강제로 실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사회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 특히 농업 사회를 강제적으로 산업 사회로 돌리거나 집단화할 때 그 비극이 발생하는데, 이를테면 러시아 같은 경우 닥터 지바고 같은 게 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킬링필드, 문화대혁명, 사실은 북한도 좀 그렇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그릇된 이념이 사람을 이제 그런 학살과 빈곤과 이런 구렁텅이에 몰아간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봐봐. 막스주의가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유물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칸트 같은 이전의 관념주의자들의 이제 반대하는 막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런 걸 배우는데, 근데 잘 보면 공산주의는 굉장히 높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한 제도거든. 사실은 관념론도 그런 관념론이 없는데 우리나라나 이제 이 동양의 특수성인지 아니면은 서양 막스주의자들도 그렇게
높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한 사회를 꿈꾸나? 근데 동아시아 사회가 훨씬 그 강도가 강했던 것 같아요. 모택동 이념, 그다음에 북한의 주체 사상,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 러시아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산업화가 좀 돼 있었다고. 프랑스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좀 뭐가 돼 있었는데 마오쩌둥이나 북한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오직 정신적인 힘으로 이렇게 쭉 땡기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면 그냥 그거를 순리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식해 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소장님 그 칼럼 중에서 다시 뭐 레닌주의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정리하자면 그게 지금 상황에 빗대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레닌주의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뉴스 그런 게 좀 알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게 그냥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법을 지금 안 지켜요. 그래서 윤석열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법이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장애가 되면 안 지켜버리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몰아낼 때까지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고 친일파를 퇴치하는 게 목적이면 그 목적에 따라서 법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엄청난 법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 대중동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 볼셰비키나 나치즘이나 그런 강력한 대중동원이 있잖아요. 문파들, 대깨문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 나뛰고 있잖아요. 조심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유재일 채널에서 와서 하셨으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게 이거 편집 안 해. 역사적으로 보면 볼셰비키, 문화대혁명, 나치즘, 킬링필드가 비슷한 현상, 대깨문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론의 기초에서 어떤 정권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리더가 목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동원하지 않으면 그걸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독재 전체주의에는 이런 대중동원이 따르게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 누가 딱 들으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려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어떻게 일종의 레닌주의로 가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수사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굉장히 민주적인 경찰이야. 아니, 검찰이야. 근데 윤석열이 만약에 문재인을 수사해. 그거는 적폐 세력인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은 정당하고 절대 선이고 박근혜는 절대 악이기 때문에 검찰은 악을 무찔러야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한 법 집행보다는 약간 인민재판 같은 게 이게 SNS상에서 인민재판이 너무 심해서 사실 코로나를 걸렸을 때 건강한 성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걱정하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집단 이즘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한 10,000명, 20,000명씩 퍼져가지고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감기할 듯이 그렇게 가야지. 코로나에 걸리면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주변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이게 걸렸을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그거는 몸이 상해서가 아니고 이 사회적 이즘에가 너무 심한 약간 프랑스 혁명 시기에 왜 막 광기 어린 민중들이 아무나 막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권들이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둔감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 파출소 공격하던 얘기 좀. 저도 얼마나 증언했는데 여기가 덕골통이랬기 때문에. 파출소. 공소시효 지났죠? 아니 뭐 제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 뭐 그냥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시위할 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시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그 파출소 공공기관을 좀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화염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화염병을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제 손으로 날라야 되고 그러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하나 사죠. 중고차를 사서 중고차에 화염병을 가득 싣고 가득 싣고 이제 그 만약에 시위하는 곳에 프런트에다가 중고차를 놓고 이제 걔를 바리케이트로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시위를 하고 본대는 이제 퇴각을 하는 거고 시위가 마무리되면. 여담인데요. 근데 그 화염병이 꼭 소주병이어야만 잘 떼져요? 그러니까 던지기 이제 콜라병이나 배지밀병으로 만들면 통통 튀어요. 깨지지가 않고. 우리는 여대니까 저는 화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주를 맡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대는 소주병이 무거운 거예요. 던지면 12대 앞통수에 맞지. 이게 저쪽에 안 날아가니까 바카스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안 깨졌대요. 바카스병으로 만들면. 그래서 꼭 소주병으로 만들어야 되는 불문율이 있더라고. 배지밀병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콜라병으로도 만들어도 배지밀병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면 깨지지가 않고 통통통 튀어다녀요, 걔가. 콜라병은 잘 안 깨지죠. 두꺼운 병이어서. 근데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법치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관념을 갖고 있던 학생운동의 과격화. 재연의회는 그 당시에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재연의회파는 없었고, 제가 이제 했던 건 이제 재연의회 CA라고 그러죠. CA 소수파 그룹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일단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유젤 TV에서 뭐 늘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시위대가 학생운동의 주류가 대부분이 과연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대부분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이지 어떤 제도적인 민주화는 사회주의 혁명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쯤으로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헌의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회주의 헌법. 그거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현 제도에 있는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무력화시킬 거냐, 뭐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화염병 금지 법안이 있었잖아요. 화염병 제조, 운반, 투척하면 다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조직에서 이걸 가장 먼저 위반할 거냐, 조직적으로 그런 이제 그것이 어떤 학생운동 조직의 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먼저 이걸 위반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노래가 뭐였죠?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그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그 노래도 있었는데 우리. 맞아. 나 기억나. 그러니까 불법으로 투쟁.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 같은데, 나 CA를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6.29 선언 난 지 직후에 학생들 대부분은 다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6월 30일 날 우리의 자랑스러운 CA 동지들이 구로공단에서 폭투를 했어요. 근데 그 논리가 폭력 투쟁. 폭력 투쟁을 했어. 화염병 들고 정말 던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정서는 뭐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혁명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량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90년대 민주노총 이런 데서 그냥 만연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뭐 악법적인 요소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심각했던 거는 감옥에서 제가 이거 지금 NL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느끼게 되는 건데, 감옥은 2000년대 초반에 감옥은 완전히 공안수들한테 거의 뭐죠? 낙원 같았어요, 낙원. 그냥 뭘 별거를 다 해도 돼요. 거기서 내가 주치사상 문서를 복원했거든요. 그걸 들여와줘. 감옥에서? 네, 감옥에서 김정일이 쓴 그걸 문건을 누가 들여다줘? 교도관이 직접 그냥 가서 이렇게 나한테 전달해. 검열을 안 했다고? 안 해.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안 했어. 봤어. 그리고 오히려 그 앞에서 소지라고 있어. 그 소지 걔네들이 이걸 보면서 덜덜 떨어. 이게 뭐냐고. 그 장면이 기억나. 근데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감옥이 어땠냐면은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내가 남청년이 이게 완전히 CA에 이어서 우리나라 폭력 투쟁의 양거두거든요. 저는 뭐냐면은 교도소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얘네들은 법을 무력화시키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담배 피고 뭐 이런 거야. 부장님이 맨날 무단횡단한 것도 악법 투쟁이었던 거야? 사회 일탈 행위. 여기 있는 분들 여기서도 항상 무단횡단하셨잖아요. 그너 저기 다 대중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재밌는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 그 화염병 투쟁할 때 그 화염병 파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겠어요.
아니요, 만드는데요? 만들었지. 만드는데요? 아. 그 병 도둑질해 오는데요? 제작해서 신나 아. 들어가세요. 신나. 저는 약간 지금 신나와 소미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아니요, 공장이 매출이 오르듯이 이렇게 휴지 말고 막 이렇게 직접 만들고 그랬대요. 저는 그걸 신나와 소. 다 음료수 마시고 남은 걸로 다 이렇게 하는 아니, 줄 알았어요. 아니지, 그냥 가게에서 막 훔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되게 황당할 수 있는데 혹시 그 투쟁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병대 대장처럼 뭐 전략 짜고 뭐 그런 게 작전 회의 같은 게 있나요? 아, 그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브이로그가. 되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아니, 많이. 이제 택이라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전략 전술. 그렇지 택이야 택. 그러면은 이게 비밀이야 항상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KK19 이렇게 써요. 무슨 말 같아? KK19. 건대에서 건- 7시.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건 2호선을 타고 돌아요. 2호선이 대학이 많으니까 계속 돌면은 계속 밖을 주시하면 하얀 장갑이나 빨간 장갑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 우린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뛰는 거지 학교까지 어딘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말로 하면 학생이 다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래가지고 말로 못하고 다 필답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1학년이 전화 오면 형 건대 7시래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럼 되게 웃긴 일이 많은데 택 그거 몰래 짜. 그럼 내려오는 거지. 택틱스인가요? 택이? 택틱스? 난 뭔지도 몰라. 택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상의 진입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의 맞아요, 탈출. 맞아요. 이게 뭐냐면 89년 임종석이 임수경을 보낼 때 정부가 이제 그 임수경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다 아니까 한양대를 완전 원천 봉쇄했어요. 근데 원천 봉쇄 수준이 매우 강도가 높았어. 한양대. 예, 그러니까 한양대 진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고대는 성북역, 뭐 서울대는 무슨 안양역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아까처럼 전화를 하면 새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배치만 해. 그러면 탔어요. 그러면 이거를 삥삥 몇 번 돌려 학생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2호선이 여기서 최고 타고 좋아. 여기서 타면 몇 번 돌리면 일대 한 3,000명이 한 3,000명이 지하철 한 동에 딱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한양대 앞에서 한양대 여기 있으면 뚝섬역에서. 뚝섬역 한정거장 앞에 내려서 그 한양대 위 철길을 뚫고 들어가요. 그게 지하철역을. 환상의 지하철. 진입이에요. 그래서 뚝섬역에서 사진도 한양대까지 있어. 뛰어갔어. 그게 이제 학생운동사의 길이 남는 가장 유명한 진입 작전. 그 임종석은 난 사상적으로는 싫어해도 그 전략 전술은 굉장히 위대하죠. 우리는 서울대 뒷산, 관악산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와, 이게 올라가다 전략이 서로 있었구나. 만나, 서로 만나, 보급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서울대 관악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수대가 정문 앞에서 싸워요. 그러면 전력이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 그 사이에 우리는 뚫린 관악산을 타고 다 올라가는 거지. 대박이다. 장난 아니죠.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정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이런 말. 아니요, 저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거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법과 정부는 그러니까 법도 인정하지 않고 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사회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 있다는 시민사회도 인정하지 않고 그 시민사회 대신에 걔네들이 쓰는 게 소비에트가 권력을 만든다. 얘네들은 우리는 투표를 해서 정부를 만드는데 북한이나 중국은 당이 정부를 만들잖아요. 이게 개념이 완전 달라요. 사회를 보는 이게 문재인 개념이. 정부에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법부만 빼고 다 장악한 후에 행정부, 지금 입법부 다 장악하고 의회가 180석이잖아. 근데 맨날 적폐를 청산하고 맨날 뭐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탄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실체는 누구야?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돼. 근데 이 정부 말고 정부를 탄압하는 더 위에 뭔가 권력 집단이 있어서 뭔가를 꾸미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마치 무슨 게릴라 혁명 정부 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통 정부가 아니고 게릴라 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보다 더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행사하는 어떤 집단을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게 나는 검찰 조사를 실제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누구이고 어떤 절차를 밟는가를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검찰에 갈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검찰청도 안 가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비밀 결사 조직이 프리메이슨 같은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거 없다고 짜샤. 근데 언더가 있어. 우리 젊은 애들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 근데 안 믿질 않아. 지금 이게 완전 히 판타지야. 근데 그 실체가 없어서 나는 자꾸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데 자기네들은 혁명 정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니까 계속 역사 속에서 끌고 와가지고 일베가 어쩌고 뭐 친일이 어쩌고 이러면서 이미 한 50년 전에 사라진 세력들을 놓고 지금 현재 그들의 잔재가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적 사상일수록 자꾸 역사를 동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미 사상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주로 현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나치가 뭐 아리안족을 동원한다랄지 공산주의는 판타지, 그러니까 이념적 순도가 굉장히 높은 얘기를 많이 해요. 토착외구 이런 거. 네, 토착외구 우리나라 토착외구는 좀 기념비적인 사상이야. 역사의 박물관에 뭐 다른 데 다 줘도 축구 일본한테 지면 안 되죠. 약간 이런 개념인 것처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돈. 결국은 이들이 있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계속 결핍돼 있고 우리가 약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돈에 대한 탐욕이 폭발했어. 좀 무서워요. 약간 광기도 느껴지고. 지금 친구들이 나랑 80년대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인데 80년대는 사실 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게 문제이긴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주변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91학번이신 선생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80년대 학번들은 근데 취업이 우리는 초반이니까 워낙 잘 돼가지고 졸업만 하면 사실 내가 학점이 되게 낮거든요. 뭐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다녔지 진짜 열심히 다녔죠. 한 6년 다녔어요. 진짜 열심히 다니고 일요일 날도 쉬지 않고 학교에 아침에 가면 밤늦게까지 계속 자는 시간만 빼고 학교에 있었지만 수업은 이제 안 들어가고. 다들 보면 기본 6년이야. 그렇죠. 저 의대 다니는 줄 알아요. 옆집 아줌마. 여기도 약간 배우 조직 같은 아, 그런 건 아니죠. 배우 조직 아니었어요? 저는 대중 간부예요. 배우 조직이었지. 예. 근데 다 취업이 너무 잘 돼가 나 같은 사람도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취업을 잘해서 나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요즘 애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중하위권 대학에 있는 애들이 지금 나름 되게 높은 자리에 많이 가 있기도 하고 또 운동권 했던 친구들은 이제 386 형들하고 친하니까 예뻐하잖아 우리를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90년대 초반 애들이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보좌관 같은 걸로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뭐 386들은 국회의원 하고 90년대 학번들은 보좌관 하고 지금 뭐 30년 국회의원, 30년 보좌관. 그렇죠 그런 30년 시다발이. 그래서 그렇게 보좌관 한 10년 넘게 하면은 연금도 나와요 공무원 연금 20년인가요?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했으면 하는 건 아까 그 맥락에서 30년 국회의원, 30년 보좌관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 15년도 이때쯤에 30년 보좌관을 시켜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30년 국회의원들이 내가 볼 때 그 보급 투쟁을 한 거야. 근데 사실은 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지금으로 보면 이런 얘기는 맞아 죽겠지만 저도 보좌관 했었지만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급 공무원 되려고 7급 공무원 되려고 저렇게 스펙이 좋고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보좌관은 그냥 친한 형이 있으면은 기본 4급 5급 달고 가거든요. 20호봉인가요? 되게 호봉도 높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5급 보좌관으로 처음에 이제 5급 비서관이 이제 근데 민주노동당 정의당은 그냥 다 보좌관이라고 부르니까 연봉이 거의 한 뭐 6천 넘고 그 다음에 기본 들어가면 이제 복지부 뭐 과장급들 행정부 과장급들하고 뭐 거의 눈높이를 같이 하며 자기가 국회의원인지 모르게 호통도 치며 사실은 그렇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불공정한 거지. 애들이 5급을 달려면 고시를 봐야 돼. 저는 사실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5급을 달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되게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2010년도 얼음에는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바뀐 것 같아. 상당 부분 생계형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정무직이야. 그러니까 무슨 서울시 비서관 정무직, 무슨 비서관 이렇게 해서 따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80년대 90년대 공부 안 했거든요.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긋지긋하게 안 했죠. 그런데 이 지금 수학을 가르쳐 보면 이 제도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해서 제도 시스템에서 발고 온 사람들은 공부들을 꽤 잘해요. 근데 이게 40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계형으로 치러진 애들이 위로 올라탄 거야, 지금. 올라타서 얘네들이 정무직 5급, 4급으로 쫙 수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되고 나서 수학을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를 다시 땄거든요. 근데 거의 뭐 날밤을 새면서 공부해가면서 우리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할 때 나를 보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를 봤어요. 한잔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대학 공부가 이런 거구나. 전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대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모르거든요.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가 A를 받고 정말 잘 쓴 과목은 북한학개론. 그건 뭐 교수님만큼 알죠. 뭐 너무 잘 알죠. 막 A4 한 장 쓰라 그랬는데 막 A4 막 3장 쓰고 이래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근데 대학 공부를 다시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고졸이라고. 난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장도 땄지만 그때는 이제 운동권들은 사실은 시끄러워서 학교가 막 빨리빨리 졸업시켜줘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막 학점 막 한 학기 40학점씩 따고 막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꾸는데 그래서 어쨌든 레포트 쓰고 시험도 안 보고 졸업을 했는데 다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공부가 이렇게 어렵고 대학생 때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고등학교 공부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 386들은 다 고졸이야. 지금 학력 수준이. 근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저 다시 시험을 봐서 맞아요. 9, 6학번으로 수능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학교를. 맞아. 그럼 그때 수능이 그때 96년도 수능이면은 어떠냐면 이제 이과는 4과목에서 8과목을 다 봐야 되고 그때 이제 문과 파트 공부도 어지간한 거는 다 봐야 됐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걸 가르치는구나. 특히 과학의 8과목, 8과목에다가 이제 사회 일반 과목, 그다음에 수학까지 이렇게 합치면 공무원 시험 보거나 무슨 시험을 보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아마 완벽하게 이수한 사람이면은 공무원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일반 과목 같은 경우 다 이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학원을 하면서 절감하는 거는 한국이 뭐 입시교육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시스템이 괜찮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과학 훈련, 그다음에 의대를 간다면 의대, 공대를 간다면 공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되었던 친구들이 2020년에 아주 고도로 첨단화된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RNA가 뭐고 인공지능이 뭐고 크리스퍼가 뭐고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2010년 그러니까 대학교 때 레닌주의 그야말로 구닥다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운동권이라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만남이에요. 만나서 놀고 그러다가 2010년부터 정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솔직히 북쪽에서 오더도 내려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오더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속 들어왔다 내가. 막 싸우다가 한 명이 이거 NDF 자, 여기서 문건이에요. 배경 설명. 그러면 NDF. 갑자기 배경 설명. 배경 설명 NDF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민정이라고 이제 KNDF. 방송하잖아요. 12월 31일 날 강원도로 떠나는 거죠. 단파가 잡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 얼음에 가면은 이 표정 좋아요. 라디오에서 나와요. 1월 1일 날 라디오에서 나와요. 신년 방송이. 그러면 그걸 받아 적어서 타이핑을 해서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는 그 지침대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서로 싸워. 예를 들면 뭐 올해 민족 대회를 할 건지 민족 공동 행사를 할 건지 막 싸우다가 누가 문건을 쓱 디밀지. DF 문건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약자. 거기 이제 써 있으면 다 빼박인 거죠. 그러면 논의가 종료돼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DF 문건이 되게 해석의 여지가 많게 모호하게 나와요. 얘들아, 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착한 일의 기준이 뭐야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이날은 저 말했다 이날은 저 말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의 워딩을 따오면 우리가 항상 청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DF 문건을 참고했는데 선거 방침이 다 달라.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상상을 못 하겠죠. 단파 저 방송이 지금 서울에서는 안 들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잡히죠? 아세요? 네. 그 단파 방송을 듣기 위해서 강원도가 잘 들려. 강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저기 1번째 고성. 그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일제 썼다고 그거 잡기 위해서. 어서 요즘 핫플레이스인데 이 카페 이쁘게 난 꾸며가지고 집에 그다 단파 듣는 거 아니야? 1번째 뭐 히다치인가 이걸 사놓고 간첩이라서 그래. 그냥 수학 문제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듣고 있었어. 소장님은 간첩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니, 간첩은 간첩,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 북한 방송 듣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디오는 FM, AM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단파 방송 못 듣게 하려고 FM, AM밖에 없거든. 근데 일제를 보면 SW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단파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 고성능 그 소니 그게 있어서 나도 단파 방송 잡으면 북한 방송 다 잡혔었어. 잘 잡혀. 대박이다. 우와 이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무조건 다 알아요. 아 그래. 40. 안 믿죠. 그랬었다 그러면 대부분 네.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일반 학우들은 모르는 거야.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전대협 출범 시기에 연인원 한 10만 명이 동원됐는데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500, 1000? 500에 1000 동원됐는데 이 친구들은 다 알죠. 이 정도까지는. 한 그렇진 KND. 않지.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그래? 그 어느 학교가 그래?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걸 오픈하진 않죠. 이것도 진짜 옛날 용어인데 조직보위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물음표를 지면 알려고 하지 마. 너도 다치고 조직도 다쳐. 맞아요. 알려고 하지 마. 그 말투 좀 어, 유행하는 게 알려고 있어. 하지 마. 너도 다치고 조직. 그러면 심지어 뭐도 모르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대장이 누군지도 몰라. 맞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당연한 이게 당연한 거죠. 조직처럼 이렇게 나는 내 윗선만 알아. 내 윗선은 그 윗선을 알아. 근데 내가 만약에 다 알면 내가 잡혀갔을 때 다 불 수 있잖아. 조직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그렇죠. 그런 거. 항일무장 무슨 영화 밀정이나 네. 이런 데 나오는 이 양반 네. 멀쩡히 생겨서 이런데. 뭐요? 아니. 뭐라고요? 멀쩡히 생겼는데 별로면 에이씨, 뽑았어, KNDF를 하는 사람. NDF 뭐 이거 아무도 몰라. 일반 사람들 어떻게 나는 알아? 근데 옛날에 선배 하나가 몇 학번 선배였나? 나를 붙들고 이제 선배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일환으로 네 주변에 누가 전이일지 모르기 때문에 동지의 말은 전이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명심하고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 파다하게 네, 퍼져 막 있던데. 그랬었어요. 환장한다 진짜. 여기 한민전 요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만약에 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 세력이에요. 그렇지. 그 선배님도 집권 세력에 있는 분하고 친하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거를 했더랬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도 자기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두 번째는 누구나 청년 시절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정서가 지금 배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자신도 자기가 은연중에 그냥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레닌주의자인데 내가 볼 때는 자기는 레닌주의를 잘 몰라. 레닌주의 잘 모릅니다. 주사사인데 자기 잘 몰라.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토론해 볼 때가 됐다. 뭐 이런 아까 조직도 전형적인 그 민주집중제 또는 레닌주의의 산물이죠. 저 다음에 고속 놀러 갈 때 괜히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요즘 안 나와 방송. 아 그래요? 아 요즘 안 나옵니까? DF 없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이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몰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하네. 공격적인 대남 전술은 다 난수 방송 디도스. 유튜브로 해요. 난수 방송. 맞아요, 유튜브로 합니다. 난수 방송이 뭐예요? 난수 방송. 아니 저분은 약간 교양이 그러니까 필요해. 모스보 있죠. 모스보. 네, 띠띠띠띠띠. 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무슨 책이 있어. 책이 있으면 몇 페이지 뭐의 단어 이런 거를 네. 거기서 난수를 불러주면 그 난수를 보고 그걸 이제 원래 그 문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된 책이 있어요. 지정된 책이. 그것도 영화에서 보는 그 장면인데 아. 어디 몇 페이지에 몇 이렇게 하고 어디 그거 영화 정도를 가지고. 영화가 그냥 단어를 영화- 따서 하나의 문장. 아니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원의회라고 했잖아요. 그 재원의회가 헌법 만드는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전복하고 혁명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화 운동이었다니까. 83년도
할 그 정도까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언제 그 기점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민주화운동의 대부를 한번 뵙고 왔는데 지금 585 몰리고 계신 분, 장 무슨 장모모 씨. 근데 이건 이제 민주화운동이 워낙 은폐돼 있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80년대 초반서부터 장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갑자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막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84년, 85년도에 보면 레닌주의로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리됐고 86년 주체사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이었을 때는 87년 4월부터 87년 한 9월까지입니다. 87년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화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 혁명의 단계론에 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거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을 혁명의 한 단계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혁명의 한 단계로 봤는데 그것이 가짜 또는 형식적 또는 불완전한 이렇게 레대를 붙었지.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가는 조건 위에서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긍정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헤게모니로 부르주아 그렇지. 민주주의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헤게모니가. 근데 이게 황당무계한 게 제가 조국 사태가 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은 저는 레닌 얘기를 86년, 7년도에 해보고 처음 해봐요. 조국 사태가 나서 옛날에 왕년의 CA 투사들이 있잖아요. 은수미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조국도 CA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은수미, 조국, 그다음에 황희석. 이런 친구들, 황희석은 아주 잘 알아요. 이런 친구들이 CA였는데 최근에 한 1년 전에 8사건 CA 친구를 만났는데 난 한 30년 만에 CA 용어를 갖고 토론을 했어.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어쨌느니 러시아 혁명 딸딸딸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레닌이 어쨌느니 그리고 현 정세를 레닌에 기초해서 레닌주의에 기초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누구의 에너지로 이제 혁명을 하냐 이런 얘기가 이게 원래 주제로 이제 했었던 문건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돼. 농촌 공동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그 얘기하려고. 원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끝나기 한 20분 전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농민을 혁명 주체로 보는 이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농촌을 말아먹었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문건 찾아보세요. 황당한 거 있어요. 서울 사대문 안을 조선으로 조선의 향기가 나게. 그리고 자기는 용적률을 오히려 낮추겠대. 완전 황당무계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농민 이론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농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도시화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농민에 있었던 거대한 인구가 고밀도 도시인으로 가는 게 역사의 기본 추세인데 주체 사상은 이농하는 것 자체를 불온시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해찬의 이거죠.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고.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향을 떠난 거니까. 그 다음에 도시로 왔을 때 자꾸 NL은 노동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누구에 관심이냐면 도시 빈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들이 도시로 왔으니까 이동한 농민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 이게 한 지붕 세 가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장이가 쌓아 올린 공,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NL은 생각보다 노동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농한 도시 노동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박원순의 그 개념이에요. 무슨 재개발을 안 하고 재개발하면 안 되지. 너무너무 농민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농민스럽게 안 살잖아. 그건 또 그렇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그건 부도덕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얘기였으면 그냥 다 묻어졌을 얘기고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음에 묻고 갔을 얘기인데 술자리에서 다 웃으면서. 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일명 조국 이후의 전국이라는 게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전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93학번 46인데 언론사 데스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모르는 친구들이 허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언론사에 들어가려면 이제 빡시게 언론고시를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 운동하면서 언론고시를 준비한다? 이게 잘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 나쁜 애예요, 걔는. 네. 우리 사회의 주류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한
동정은 가지고 있지만 디테일은 모르면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죠. 조국은 왜 저러고 저 형들은 왜 저래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사회에 한참 중추에 있을 이 40대 후반들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난 정말 깜짝 놀란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10대, 20대 초반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민주화운동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권 변호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80년대 초반에 내가 모르는 인권 변호사는 좀 그렇거든. 어마어마한 짓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래서 그랬더니 뭐 아까 또 얘기했던 장모모 선생님이 월간 있으니까 뭐,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 맥락에서는 디스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래도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너무 이상하게 왜곡돼 있어. 과대평가돼 있어. 그거를 바로잡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대학원을 가거나 학점을 잘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사 재정 기본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근데 이제 뭐 대학원을 가거나 뭐 노무사나 변호사 공부를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길을 찾으면 선배들이 와서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 워딩 그대로예요. 이제 매국의 길을 접고 그만 애국의 길을 가는 게 어때? 외대 선배요, 외대 선배. 내내 모모군? 이제 매국이 갑자기 이제 뭐 유학 준비를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누워서 뒹굴뒹굴대는데 어디 누구야? 이제 매국의 길을 접고 애국의 길을 가는 게 없더니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건데?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뭐 변호사가 돼 있거나 교수가 돼 있는 애들은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매국의 길을 간 애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처럼 저는 좀 부잣집 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아빠가 집에 몇 달 동안 감금하고 막 이랬는데 짐 다 싸서 막 6개월 동안 안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운동을 애국의 길을 간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러면 정치권에서 뭐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기준으로 보면 매국의 길을 갔는데 애국의 길을 가면 문재인 정권이 갈 수 없어. 애국투사가 된 거지. 애국투사가 된 거지. 애국의 길을 가는 척 하다가 가는 거지. 척 이게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조직 사건이 터지고 수뇌부는 이제 다 연행이 됐단 말이에요. 수뇌부 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선을 복구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레이더를 돌리고. 선을 복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랑 틀리게 저희는 이제 소수파 그룹이니까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이 선들이.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일단 중앙위원 분들은 다 지금 아직 그 기소도 안 된 상태니 엄청난 고문을 받고 있고 조서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중앙위원이라는 분이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 보수 야당의 청년위원장이 자기한테 제안을 해서 청년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안을 했다. 나더러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 고리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때. 근데 그분이 지금도 헷갈려요. 두 사람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인지가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정치권에 계시고 정치권 언저리에 계시는 것 같고 두 분 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어떤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걸 주장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고 감옥을 갔다 왔고 하지만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줘야죠. 정리해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네? 토론을 하든가 무슨 기고문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는 후배들에 대한 어떤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삶만 정리하고 미국을 유학 가신다거나 아니 저 맥락은 좋네. 네? 이런 활동을 하시면 그래 놓고서는 지금 다시 그 일군의 그 선배님들은 지금 현 정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너무 그게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과거 운동권이었어. 네. 근데 커밍아웃을 안 했어. 네. 지금 정부에 있어. 네. 집권 세력이야. 네. 그러면 저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서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기로 하신 건지 그렇죠. 아니면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거기에 지금 투신하신 건지를 모르겠어. 프락션. 네. 프락션.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D나 뭐 아까 말씀드린 재연의 소수파에 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사파했던 많은 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맞아요. 정치권에. 그럼 이분들은 과연 당신이 젊었을 때 하셨던 그 학생 운동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평가를 하셨느냐. 저는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없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데 강연 가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베른슈타인인 줄 알았어. 베른슈타인. 그러니까 옛날 베른슈타인 모르죠. 네, 슈타인 많이들은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사회주의를 하는데 의회주의를 인정하나, 그러니까 일명 사회민주주의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고 저 새끼 때문에 로자가 죽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혁명을 망친 가장 나쁜 놈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맞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 맞아요. 생각은 그렇게 안 하면서 방편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베른슈타인 비판했던 거를 반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소시민으로 뭐 옛날에 뭐 사회주의 운동을 했건 주사파였건 간에 그냥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국회의원이 되고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반성을 하든지 뭐 이런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게요. 네. 대중들은 모르는 얘기니까 후배 몇 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후배들이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동기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운동사회는 자아 반성을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야.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위계 질서가 난무하고 이슈하면 가는 완전 비민주적인 또래 집단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87년도에 그 87 6월 항쟁 할 때 그 전대 의장이었고 네. 이인영이 주사파가 아니래. 네. 그건 좀 이상하지. 네. 너무 민망한 얘기지. 서. 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 쳐. 최근에 세계 평화주의자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뭐지? 그러니까 옛날 같이 무슨 뭐 감옥에서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주사파가 옛날에 주사파가 아니었다? 뭐 이건 좀 그래.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쪽이 통일부 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인영의 사상적 행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네디나 뭐 오바마나 이 사람들이 안겔라 메르켈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궤적을 밟아서 사회주의자다가 지금은 민주주의로 변하고 이게 좀 투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상적 궤적이 없어. 네. 사상이 아예 없고 그냥 인맥만 있었던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보긴 하죠.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일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일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도 저희가 투신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거에 대한 뭐 자기 성찰 내지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NL은 네. 그 국민승리 20일? 그죠? 그때 그 국민승리 20일 전에 백기환 선생님이 막 민중당 이런 걸막 예. 출마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NL의 공식 지침은 합법적 대중정당은 안 되고 비합 전선체 지도정당이어야 한다. 그거 NDF. 네. 그게 공식적인 항상 논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기환 선생님이니까 안 되는 거지. PD니까. 그러다가 이제 권영길 NL적 성향이 강하신 분이니까 이제 권영길 후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NL이 합법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북한한테 좀 물어봐야 돼. 북한에 대한 때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데. 백기환 선생님일 때는 안 돼. 비합 정당이어야 돼. 근데 권영길 선생님 나오니까 갑자기 돼. 왜냐하면 NL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뭐냐면 이제 진보 정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NL이 막 들어오는 거 주사파가. 그 전까지 되게 비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는 당이 위에 있는데 왜 그래? 그 동전 모으고 막 이렇게 성관이 가고 이랬던 예. 아니 그 후에죠. 후에 이제 민주노동당 있고 했을 때 이제 막 NL 주사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당에. 아니 니들은 당이 위에 있는데 왜 맞아요, 당을 맞아요.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이 좀 명확한 입장을 역사 기록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좀 헷갈려. 그래가지고 근데 DF 문건이 그래.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우리 이거 한 방에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은 지금 이게 녹화 시간들 막 길어지고 너 있고 충격받았어요? 네. 아직도 멍멍해. 아니 이게 내가 살던 데 맞나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리는 이게 시리즈가 몇 부작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하다가 할 말 없어지고 한 말 또 하고 할 때까지 하죠 뭐.
일단 첫 시간 여기 되게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 딱 이게 이 절단 신공이죠. 절단 신공. 이게 지금 다음이 궁금해지죠. 요럴 때 끊어야 저도 또 살상이고 이게 제작비도 벌어야 되고 요때 끊고 여러분들 후원 슈퍼챗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자 다음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원해주고 좋아요를 누르고 반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댓글로 많이 방송해주세요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또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기 돈을 많이 내셔야 제가 얼마나 진한 데까지 얘기를 아니 저는 지금 약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내가 그 악플 4,000개 막 문자 이런 게 여러분 다들 잘 안 믿어서 이거는 경험해 보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도 없는 거야. 한번 경험해 보시죠. 아니 얼마나 들어오나 보고. 나 좀 무서워. 도네이션 뭐라 그래 이걸. 도네이션 하는 걸 얼마나 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첫 자리였는데 어떠세요? 형부터 이렇게 쭉. 뭐 여전히 우리 주제와 다른 얘기를 쭉 하다가 네. 결국은 그래도 주제가 나오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네. 하여튼 저는 뭐 민 선생님한테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차츰 이제 방송이 진행되면서 차츰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가고 저도 역시 이게 많이 준비해서 재밌게 진행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잊혀졌던 얘기들 한 30년 전 얘기들이 자꾸 막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걸 약간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좀 되게 운동권 동지들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변절이 아니다. 변절이 아니고 변절이라 그랬지. 아니 이게 있잖아. 진정한 NL이 아니라니까 저분들은 지금 의회주의에 계신 분들은 나는 의회주의에 NL이라면 의회주의에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그건 95년도 이전이고. 그러니까 나는 북한 두 종류 방침이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었어. 두 종류여야 돼. 나처럼 그냥 이제 운동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열심히 돈을 벌던지 운동권이면 계속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재를 지향해야 되는데 너무 양재에 계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나온 거지. 난 변절이 아니라는 얘기. 무서운 말이야 변절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 후기에는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여기 앉아있지 벙벙하고요. 근데 아무튼 몰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뭔가 몰랐다는 거 혹은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아니면 그게 맞구나 혹은 뭔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진짜 흥미진진했고요. 그다음 그 쇼크 고성. 그냥 같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저기 반대편에서는 모르던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황당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똑똑하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농민 민주주의에 그러면 그럼 도시인 민주주의는 뭐지? 약간 그런 생각.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도 막 되게 레닌주의에 그럼 반대는 좀 어떤 거지? 뭐 이런 게 막 물어보고 싶은데 못 끼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있잖아요. 도시 문학, 농촌 문학이 있어요. 이거 그 시들 얘기하기 시작해도 그것도 한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어디서 본다라기보다는 그 한 시대를 살아왔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토론을 해주면 배울 게 많다는 생각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